저희 이제 이어서 그 장유진 선생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실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체가 되는 관계로 장유진 선생님이 질문을 종합해서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최민아 선생님이 답변을 하신 이후에 저희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과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유진 선생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질의문을 3개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미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오은영 교수님이나 통해서 질문 받으시고 답변하다 보면 거기 내가 질문을 던진 거기에 이미 다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 작품 다 보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대구에서 웬 민중미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던 질문, 선생님의 연구 경력이랄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그거를 다 묶어서 이렇게 질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요약해서 3개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답은 선생님께서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걸로. 네. 아까 단색화 얘기도 오홍 선생님께서 던지셨지만 결국 모든 예술이 삶의 응전과 도전이라고 한다면 미니멀로 하든 단색화로 하든 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해오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미니멀에 대해서 글도 썼고 또 이런 민중 미술이라고 한 옆에 타협되게만 보고 있는 이런 미술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술의 언어는 결국 삶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삶과 동떨어진 그런 예술은 없다고 보니까요.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80년대의 정치, 사회적 질곡을 온몸으로 체험한 작가고 수십 년간 그 예술 의지와 모티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작업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 의지와 화가로서의 회화 미학 구현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 두 가지를 부단히 같이 붙들고 있으면서 그 예술 가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조형 실험의 노정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탈장르 다매체 시대에 전통적인 회화술의 기능과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삶의 한 장치로서의 회화를 견지해온 작가에게 지금 이 시대의 회화란 무엇이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었고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작가 자신이 언급했듯이 나의 회화는 세계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증명이다. 증언이고 증명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미 오홍 관장님 질문 속에 답변이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울의 그 고명한 평론가와 작가 또 언론 매체에서 최민아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게 됐지만 그 키워드를 보면 7, 80년대 아주 데카당트한 불량 문화의 불황화 문제 그리고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는 분홍색의 상징성 또 회색지대의 민중들 속도감 있는 필치로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환을 친다고 그래요. 너무나 속도감 있게 이 필력이 막 나가기 때문에 환을 친다, 환영을 쳐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민중미술의 전형성을 타파하고 있다. 오히려 민중미술이 어떤 격식과 어떤 전형성에 매여 있다면 오히려 그걸 깨려고 하는 게 또 최민아 선생님의 그 작품이다. 또 한편 언론에서는 강한 비판의식과 울림이 큰 서정성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 있다. 이런 언급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역시 한 시대를 살아낸 개인들 속에 군중의 역사가 각인되어 있고 그 우려점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작가는 그 상처를 핥는다고 말합니다. 내 그림은, 내 회화는 그 군중들이 겪은 그 역사적 우려증의 상처를 핥아내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상처도 핥으면서 군중의 상처도 핥는 그런 화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 시대를 살아낸 그 개인 속에 그 군중의 그 역사가 각인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핏빛 붉은색의 그 흰색 체르탄 가스가 섞이면서 그거를 분홍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로맨틱한 핑크가 아니라 그 분홍색은 그 좌와 우 너무나 한쪽으로 몰아붙였던 그 핏빛 붉은색의 좌와 우 이것이 두 개가 중도에서 만나서 그래서
그래서 그 뻔서 그 아주 분홍색의 그 환각적인 이런 것을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도 선생님께서는 작가는 그렇게 내가 얻은 건 분홍색이다. 분홍은 색채의 승리를 의미한다.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차원에서 색조 감정을 우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작가의 말입니다. 모든 회상은 불륜이다. 망각은 학살만큼이나 본질적이므로. 그만큼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학살과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질곡의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다 침묵하죠. 그래서 그 현실과 발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정 예술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현대화로서 지금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중의 치열하고 리얼한 역사 현장과 회색 도시 속에 평범한 일상을 사는 개인들의 삶을 그린 그런 회색 지대도 있어요. 분홍 시대, 회색 시대. 그 도시의 개인들의 유랑하는 삶을 그린 그림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와서 보면 왜 마치 환영 속의 시공간을 불러온 듯한 느낌을 주면서 슬픔을 배가시키는지. 왜냐하면 어떤 젊은이가 지금 우리처럼 7, 80년대를 호되게 겪지 않은 그런 세대 젊은이들은요. 보면서 그 방독면 스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구타하는 장면을 외계인이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묻더라고. 외계인이냐고. 그죠? 현실감이 떨어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분홍색으로 흐릿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오히려 슬픔을 배가시키면서 지나간 시대의 그 역사적 환영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 겪은 우리들 세대로서는 너무나 리얼한 역사 현실이었고 삶의 질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분홍색을 써서 하필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미 선생님 답변 속에 조금은 얘기됐고요. 분홍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이 인성상 왜 인성상이냐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최민아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인성 선생님 작품 회고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한편에서는 친일적인 그런 것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 준 돈으로 이제 일본 가서 공부했으니까요. 그러나 친일파 사전은 없어요, 이인성 선생님은. 그리고 사실은 그 월북하신 그 평론가분 당시에 김복진 말고 또 김용준 김용준 네, 그 향토색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조선인으로서 조선 일본 그런 핍박받던 시대에 물론 뭐 온실안에 예쁜 여자도 그리긴 했지만 실은 그 경주의 상복에서 같은 거 보면은 그 색조 감정이 우리 흑색입니다. 향토색과 푸른 하늘과 그래서 김용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이런 거를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은연중에 색조 감정으로 표현했던 분이고 또 월북하셨던 그 이회재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인물 묘사력이랄까, 그죠? 그 수용소에서조차도 해부학을 공부하셨던 그 이회재 선생님의 인물 묘사력을 그 DNA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민아 선생님. 그거는 표현하고 싶어도 인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몇 개의 필치로 그렇게 작은 중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허와 시를 나름대로 꿰뚫어 보고 계셨고 또 특유의 어떤 시간적인 시점, 그 과거를 현재에서 보는 그런 시점 이동을 통해서 그 사태를 또 아주 압축해서 일상화된 삶을 한 순간처럼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생략해서 어느 한 상황에 마치 떠도는 듯이 떠있는, 부유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또 사건을 한 공간에 겹쳐서 투영해서 사건들을 대단히 중첩적인 공간적 포치를 통해서 마치 무죄장치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색조의 색감정과 묘사의 필치 속도를 나름대로 적절히 조절해서 같은 인물의 표조들을 다른 각도에서 느끼게 하는 장치를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현대의 그 해화의 끝을 얘기하지만 실은 독특한 해화술을 현대에 되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교 탱화라든가 조선시대 미술까지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는 우리 불교 미술의 감로 탱화의 형식,
공간을 막 쪼갭니다. 그래서 공간을 시점 이동에 따라서 막 만들어서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서구적인 그런 원근법의 시각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동양적인 여백의 울림과 부감시법, 또 조선시대 감로탱화나 민화의 공간 운영, 그리고 만화의 스토리텔링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 공간 운영과 시점 변환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작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구 모더니즘의 여러 양식들을 섭렵했고 지금도 조형 실험과 해와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신에서 인간 정신의 뿌리를 새롭게 투영하는 설화나 신화의 부족해서 그리고 인간 표현의 해화적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지금 조형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63세신데요. 좀 건강하셔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쌓아온 이 동서양 미술사를 섭렵하신 그런 아주 깊은 인식을 그 해와의 기술을 갖추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풀어내시면 대단한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건너뛴 그리고 파괴되었던 우리 근현대 미술의 뿌리랄까 그 정체성을 좀 새롭게 이렇게 해화로서 이렇게 건져 올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가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종합해서 그냥 아까 말씀 못하신 거를 묶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황당하죠. 뭐랄까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제 욕심에 너무 대고해서 이전시 쓰고 왜 민중미술 이래요?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식견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작가고 모시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가 장민 선생님과의 긴 그런 대화나 제가 가르침을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미학자이시자 평론가신데 저한테 질문지를 무려 이렇게 A4 용지로 둘이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미리. 제가 읽으면서 저 자신의 반추는 물론이고 소위 객관적인 평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은 그래서 많은 그 도움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저는 하명이라고 저 스스로가 표현했는데 장민 선생님의 하명을 앞으로 늘 마음 품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 이 자리에 들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64세입니다. 회화적 방식, 제가 하고 있는 인류가 무수히 사용한 방식, 재료 역시 인류가 무수히 반복적으로 사용한 유화, 그 지나간 또는 이미 무수한 사람이 사용해서 검증, 폐기된 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무수히 받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한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늘 그랬어요. 언제나 잘 그리는 건 어렵다. 지금도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도 훌륭한 회화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누군가, 저도 노력하지만
제가 못한다면 분명히 제 이후에 누군가가 또는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를 위대한 화가에 의해서 훌륭한 회화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매체라든가 미적 형식, 그 논고가 아무리 탁월하고 또는 정확하다 할지라도 예술적 행위로서의 순수 재현 회화는 모든 미술인에겐 영원한 과제. 그래서 매체적 관점에서 본 순수 재현 회화의 종언은 그러한 정복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왜 그리는가에 대한 생각은 저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시대에 정통 구상회화를 하는 나는 뭘까? 실제로 소수적인 위치에 쓸 때도 많고 최근에는 소위 다른 매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화단의 위력에 의해서 저 자신이 역규정되는 제 예술 세계의 가치가 때로는 제 기준에서 볼 때 폄하되는 이제 그런 과정도 겪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한국의 근대적 도정의 기간이 매우 일천하고 아직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아직 10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가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오늘날 구미 선진 제국에 의한 세계 질서를 우리 사회에 나와 유사한 타존자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식적이고 그리고 다수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모든 그런 근대적 완수는 당연히 진행 중일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근대적 시공간이다는 것을 우리는 뭐 부끄러워할 일은 없다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수라고 그랬는데 저도 근대화의 기수입니다. 제 생애의 목적은 한국의 미술에 있어서 근대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저는 저 자신의 회화의 시대적 그 소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신생국의 그리고 동양의 무명화가로서 여러 가지 소위 서구의 미적 그 탐구 과정들에 대해서 저도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순수 재현 회화의 를 하고 있는 저는 왜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립니다. 마치 글쓰기, 미술 감상, 음악 감상, 독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얻는 거는 글을 쓰는 당사자, 책을 읽는 당사자의 치유. 저는 회화를 할 때 영양제나 보약 먹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의 뭐 삶의 리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화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만족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립니다. 자기 치유 없는 예술, 자기 치유를 완성하지 또는 완수하지 못하고 나온 작품, 타인에게 어떤 것일까? 제가 작품을 저 나름대로
완성하는 그 시점은 뭐 그것이 내가 그래도 웬만큼 됐다 뭐 이럴 때겠죠. 백남준 선생이나 요셉 보이스 유수사적으로 회화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요셉 보이스의 좋은 동지이자 후배였던 백남준보다 요셉 보이스의 일화 하나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유명한 1968년 우리는 파리 꼬뮌, 68 꼬뮌 이렇게 부르죠. 그때 수많은 소수자에 대한 대사회적 이슈를 학생들이 먼저 만들어냈죠. 페미니즘, 노동자의 문제, 이주자의 문제. 과거 고대 담론에서 이야기하던 소위 유산계급과 부산계급의 문제를 보다 현실화하는 미시적 그런 이슈들을 제공했던 사건이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임멘도르프라는 화가는 학생이었대요. 이 학생은 당시 그 학생들과 노학연대, 노동자와 같이 당시 유럽 사회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셉 보이스라는 사람이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달변으로 제시한 세계, 즉 위대한 예술은 오늘날 부르주아의 노예, 그들의 장식품, 그들의 장난감, 실제로 그 당시 내노라는 자본의 위력을 가진 자들이 평생을 고생하고 한 번도 따뜻한 위로를 받아주지 못한 고의 그림을 오피스에 걸어놓고 과연 아랍의 무기를 어떻게 판매하면 이익이 많겠나? 라는 논의를 하고 있던 자신의 유럽에 대한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실천, 프락소스는 회화하지 마라. 해봐야 뭐하냐 말이야. 네 영혼은 결국 돈으로 삥삥 돌다가 저 마약상, 저 무기상에 깊숙하고 음습한 곳에 걸리지 않느냐. 요셉 보이스는 스스로가 회화를 찢어버리고 집어던지고 짓뭉개버렸죠. 임멘도르프는 시위 현장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미술인 요셉 보이스가 우리도 왜 촛불 시위 때 이제 유명인이 와서 한마디 해주잖아. 유명 정치가나 이제 참주 선동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걸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 보이스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실 거야. 뭐냐? 임멘도르프군,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느냐? 국가 권력하고 싸우는 건 내가 도사다. 너 그림을 열심히 그리란 말이야, 작업실에 가서. 그게 문화의 득교예요. 그게 근대를 완수한 근대 문화의 정수들입니다. 요셉 보이스는 절대로 회화가 끝난 장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은 회화를 멸시했어요. 회화라고 있는 예술가들, 부르주아의 장난감을 자처하는 자들, 시장 경제가 미적 가치를 규정하는 타락한 유럽 사회에 대한 신랄한 예술가로서의 저항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 보이스는 미술가, 화가는 아니죠. 전사죠. 전사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사가 아닙니다.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최민아 선생님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 대답을 좀 길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부탁드린 대로 네,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미진 선생님의 질문이 정말 최민아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 이 작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붉은색 그림들이 워낙에 6월 항쟁 시리즈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민아 작가를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쪽 한쪽으로 쏠린 어떤 평가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최민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최민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선생님의 어떤 예술관이라던가 그리고 미술사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맞이한 마주한 그 예술가의 어떤 고뇌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근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적 어떤 근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이 선생님의 작품 세계 전반에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최민아 선생님의 어떤 방대한 작품 세계에 비해서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정말 일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장미진 선생님 그리고 멀리 중국에서 오신 우홍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시간 이야기를 본인의 작품 세계의 어떤 그 예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최민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